(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5선의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민주당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부산이 보도한 자갈치 시장 노점 상인을 둘러싼 각종 부정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번에는 새로 단장한 현대식 건물에 상인들이 입점하는 과정에서 부정 입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도 부산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7년 만에 부산에 연고를 둔 프로팀으로는 처음 우승컵을 들어올린 KCC 농구단을 대담한 K에 초청했습니다. 우승주의 콩 선수가 우승 소감과 그동안의 소회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5선의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민주당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22대 국회 당선인 총회를 열어 투표를 진행했고 우 후보가 2파전 상대였던 추미애 당선인을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경선 승리 후 민주당에 국민 민심이 실려 있다며 민심에 따라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심을 어긋나는 그런 퇴보나 아니면 그런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그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해 나가고. 국회 부의장 후보로는 이하경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예상과 다른 결과라는 기자들 질문에 당선자들이 판단한 것이니 이 결과가 당심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제의 요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주당 측 원포인트 개헌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제안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상권 분립 원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거부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발상으로 혼란을 야기하지 말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 경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윤호중 위원장은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이 제한돼야 한다며 거부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첫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잘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그 사건의 실체와 경중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 여사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친윤 검사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검찰 인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이번 인사를 대통령실이 주도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그건 장관을 너무 무시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장관이 다 인사재청권자로서 충분히 인사안을 만들어서 하는 거지 대통령실 누가 다 하셨죠? 또 인사 전 검찰총장과 협의를 했다면서 시기에 대한 요청을 전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고려했다는 해석에 대해선 이번 인사로 수사가 끝났냐고 반문하며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 인사를 함으로써 그 수사가 끝이 났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겁니다. 박 장관은 검찰 중간 간부 인사와 관련해 중앙지검 1에서 4차장이 동시에 비어있기 때문에
후속 인사를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시키지도 않은 택배가 해외에서 몇 달 새 수십 개가 배송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발생한 건데요. 온라인 판매 실적 올리기에 개인정보가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난데없이 택배를 받은 소비자는 혹시 마약이라도 보내는 건 아닌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위지 기자입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쌓여 있는 택배. 주문하지 않았는데 중국에서 배송된 택배입니다. 6개월째 택배 폭탄이 계속돼 50개 넘게 왔습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건을 사고 나서 벌어진 일입니다. 몇 개 열어보니 빈 게 많았고 심지어 쓰레기가 든 것도 있었습니다. 빈 택배도 있었고요. 여자 물건 드레스 이런 것도 있었고 제가 남자인데 드레스를 주문할 리는 없잖아요. 판매자가 실적을 부풀리려고 보내는 택배, 이른바 브러싱 스캠일 가능성도 있지만 혹시 마약 배송에라도 이용되는 게 아닌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반품 요청했더니 한국 지사에 있는 그 고객센터에서는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그냥 죄송하다 이런 말. 인터넷에도 알리에서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왔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알리익스프레스 중국 본사를 상대로 회원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알리가 이용자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유출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보호라든가 보장이라든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알려진 바도 없고 저가 공세로 단기간에 알리익스프레스 국내 이용자 수는 800만 명이 넘었지만 소비자 피해 상담도 1년 새 3배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자갈치 시장 노점 상인회 비리 의혹 관련 속보입니다. 노점상들 입주할 자갈치 아지매 시장 건물은 다음 달 준공되는데 입주 예정자 중엔 노점상이 아닌 부적격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이를 알고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아란의 기자입니다. 자갈치 시장 노점 상인이 입주할 자갈치 아지매 시장 건물의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부산시가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자갈치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조성했습니다. 다음 달 공사가 마무리되면 올해 안에 노점 상인 280여 명이 이곳에서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초 일부 노점 상인들이 입주 예정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최종 입점자로 선정된 사람 가운데 일부가 실제로는 노점상이 아닌데도 입점 자격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입점자를 선정한 주체는 부산시. 공유 수면을 매립한다며 노점 상인들에게 돈을 걷었다 돌려주지 않은 자갈치 시장 노점 상인회와 지난 2015년부터 9년 동안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한 입점 예정자는 KBS 취재진에게 노점을 하지 않고 10년 동안 시장 경비 업무를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경비는 혹시 언제부터 하셨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10년 했거든요. 노점에 대해서는 크게 아는 게 없습니다. 이처럼 부정입점 의혹이 제기되는 사례는 1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부산시는 입점자 실태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정 입점자라 하면은 당연히 이 사람들은 우선 입점이라기보다는 일반 입찰로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와야죠. 자갈치 시장 노점 상인들은 부산시가 부정 입점자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하고 함께 현장 조사를 벌인 상인회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최근에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 감소를 겪는 전국 지자체가 생활 인구를 끌어들이는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중 한 방법이 외국인 이민 이주입니다. 앞으로 출입국 이민관리청이 신설돼 외국인 이민 이주 정책을 총괄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각 지자체 유치 경쟁에 불이 붙은 건데요. 하지만 시는 당장 이민청 유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노준철 기자입니다.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정부 부처별로 흩어진 외국인 정책을 법무부 산하 출입국 이민관리청으로 한데 모은다는 취지입니다. 이민청 직원은 450명, 연간 예산은 3,150억 원 규모입니다. 이민청을 유치하면 지역 내 외국인 이민 이주가 활발해지고 여기에다 약 3,000명의 일자리 창출, 또 연간 3조 5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역 생활 인구가 늘어날 수 있어 이민청 유치 경쟁은 전국적으로 뜨겁습니다. 인천과 경기는 물론 경상권과 충청권 또 전남 등이 유치 명분과 여건을 내세워 이미 이민청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거나 준비 중입니다. 반면 부산시는 이민청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민청 유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가장 시급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처리에 주력한 뒤 이민청 유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산 학계와 시민사회는 이민청 유치가 초고령 사회 부산의 미래 청사진과도 맞닿아 있는 데다 명분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통합적인 결혼 이주민 또 노동자 이런 부분을 부산에서 관리하면 아무래도 국가 균형 발전에도 도움되고 부산에 이민청에 와야 되는 명분은 아주 뚜렷하고 명확합니다. 외국인 증가에다 생활 인구도 유입돼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고 사람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글로벌 허브 도시 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학교 가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도 사람의 왕래가 자유로워야지 교육도 더 발전하는데 그래서 이민청이 부산을 꼭 유치해야 된다는 절박감을 더 가지고 있거든요. 유라시아 횡단의 시작과 끝이라는 지리적 여건뿐 아니라 가덕신공항 개항에 맞춘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이민청 유치에 부산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출입국 이민관리청 유치와 관련해 취재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노준철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유치를 무조건 하는 게 좋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러면 이 외국인 관련 정책을 총지휘할 기관인데 자치단체마다 원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어디가 더 명분이 있느냐 이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유치 명분과 논리를 보면 부산이 절대 뒤지질 않거든요. 예. 그 유치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는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할 정도입니다. 네네. 그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과거 먼저 우리나라의 최초의 해외 영사관이죠. 부산 외관이 과거 1407년 부산포에 들어선 역사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부산항은 1876년 12월 가장 빨리 개항했고요. 예. 세계 2위 환적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유라시아 횡단 열차의 출발 도착점이고 동남권 관문 가덕신공항도 5년여 뒤 2029년 말에 개항하죠. 또 미래에는 부산이 글로벌 허브, 즉 세계 중추도시로 도약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람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게 하겠다는 취지가 딱 맞습니다. 네네. 또 이미 저출산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어서 부산은 생활인구 유입이 절실합니다. 이민청은 외국인 이주 관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저출생 고령화에 지역 균형 발전까지 다각도로 따져서 상징적인 곳에 설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이 노려볼 수 있는 셈입니다. 저희 뉴스에도 얘기했지만 외국어 상용도시 또 에코델타동 굳이 외국어동 써가면서 글로벌 도시를 표방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더 유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시 대응이 아쉽게 느껴져요. 왜 그렇습니까? 네, 중앙정부 외청을 유치하려면요. 해당 자치단체의 의지는 물론이고요. 그 꼼꼼한 유치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픽 한번 다시 보시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처리가 당장 더 시급하다는 게 부산시 입장입니다. 네, 우선 올해 특별법 처리에 주력한 뒤에 이후에 이민청 유치를 검토하겠다는 건데요. 부산시가 특별법과 연계해서 이민청 유치 논리를 짜면 좋지 않을까. 이게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자, 필요성은 인정을 한다. 그러나 이제 순서의 문제다. 근데 이게 이민청 유치 자체를 이렇게 시간을 두고 해도 될 만한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데. 그러면 이제 공모 시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직 법무부에서 이민청 관련 그 공모 시기나 절차,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만 보면요. 이민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갔고 이 개정안이 여러 중앙부처가 협의를 마친 정부안이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정도까지입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달 20일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22대 새 국회가 출범하면 올해 하반기에 다시 상정을 거쳐서 이르면 내년 초쯤 처리될 전망입니다. 그렇죠. 일단 말씀하신 대로 21대 국회는 끝났죠. 안 된다고 봐야 될 것이고. 네, 이달에 끝나죠. 자, 이 이민청 신설 관련해서
자치단체별로는 어떻습니까? 뭐 분위기가 좀 상이할 것 같은데요. 예. 네, 온도차가 큽니다. 전국 예. 자치단체별 대응도 제각각입니다. 벌써부터 이민청 유치에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고 사활을 네. 건 곳도 있고요. 아직까지 우리 부산처럼 좀 지켜보자는 입장인 곳도 많습니다. 네. 그래픽을 다시 보시면요. 대한민국 관문공항을 가진 인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외국인 최다 거주 지역 경기도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6개 기초단체까지 나서서 유치 도전을 선포했습니다. 네, 충남은 KTX 교통 거점 천안 아산역의 유치를 희망했고 충북은 청주 밀레니엄 타운에 경북은 안동에 각각 설립을 요청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남과 경남은 유치 전략을 내놓지 않았지만 도내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새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가시권에 들면 더 많은 자치단체가 유치 경쟁에 가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지금 보니까 교통이나 또 외국인 거주 수, 또 얼마나 이제 어떤 요지에 있느냐면 여러 가지를 내세워서 이렇게 지금 유치에 뛰어들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부산의 유치 가능성은 실제로 어느 정도로 좀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네, 현재 여건만 놓고 보면 수도권에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대응, 그다음에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설립 취지를 따져보면 이민청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설립될지 아직도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만큼 부산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왕 유치 경쟁에 뛰어들 거라면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좀 더 꼼꼼한 유치 전략을 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그냥 제가 넘겨짚는 건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도 추진하겠다고 했고 또 엑스포도 실패한 부분도 있고 혹시 또 이게 유치 경쟁 뛰어들었다가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부담감과 눈치 충분히 보고 있는 걸로 봐집니다. 그러나 뭐가 우리 시에 이길지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준철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산의 중소조선소들은 우리나라 최대 조선소인 울산 현대중공업보다 7배 비싼 공유수면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주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사용료 산정 방식 때문인데 지역 조선업계가 산정 방식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최재훈 기자입니다. 부산 중형 조선사인 HJ중공업, 울산 현대중공업보다 조선 분야 매출 규모는 11분의 1에 불과하지만 7배 비싼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법에서 점 사용료 산정 기준을 주요 인공 건조물 인접 토지 가격의 3%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 지역에 있는 조선소들이 대부분이 시내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울산이나 거제처럼 시골에 위치해 있는 조선소에 비해서 공유수면의 그 사용료는 굉장한 경영상의 애로사항이 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실제 부산 중형 조선사 5곳의 평균 공유수면 점 사용료 기준 공시지가는 1제곱미터당 130만 원가량으로 경남 27만 원, 울산 25만 원, 전남 9만 원대 수준과 비교하면 최대 14배 비쌉니다. 공유수면 점 사용료 관리법에 중소중견 조선소만이라도 감면 규정을 신설해서 관련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덜자는 요구입니다. 부산 상위와 지역 조선업계는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 조승환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공유수면 점 사용료 산정 방식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그 공유수면 점 사용료에 대한 어떤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또 제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 합리적인 공유수면 점 사용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지난 10년간 공시지가 상승률도 부산이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제일 높아 공유수면 점 사용료 산정 방식이 갈수록 부산 조선업 경쟁력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재원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대 교수와 의대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27년 만에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 수준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범주 기자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 정책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 18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법원이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는 오늘 오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 준비생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1심과 마찬가지로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의대 재학생들에 대해선 학습권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해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봤습니다. 당장 내년도 의대 증원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한 겁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행정지 결정이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초 2025학년도부터 의대생을 매년 2,000명씩 총 10,000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의대생 13,000명 등은 증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부분 각하 결정을 내렸고 의대생들은 이에 반발해 항고했습니다. 하지만 항고심재판부 역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7년 만에 의대 정원 증원은 확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자,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까지 부산을 연고로 하는 스포츠가 많지만 우승을 하기까지 무려 27년이 걸렸습니다. 부산으로 연고지를 옮긴 첫 해의 우승컵을 가져온 프로농구 KCC 이지스 전창진 감독과 허웅 선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희 뉴스7에 가장 슈퍼스타 두 분을 모신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승하고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먼저 우승 소감부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승하고 나서 하루도 쉬지 못하고 촬영하고 또 언론사를 찾아뵙는 그런 전통이 있어서 뵙고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정말 바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쉴 틈도 없이 인터뷰하라 그렇죠. 네. 그리고 어제는 팬 페스타도 있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제 또 부산에서 우승을 못해서 홈에서 우승을 못해서 부산 팬분들을 위해서 팬미팅을 만들어서 어제 행사를 했습니다. 네. 감독님은 우승 소감과 함께 어떻게 좀 열흘 보내셨는지.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고요. 우승하고 나서 시간은 정말 정신없이 보내고 있는데 허웅 선수가 얘기했듯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감독님 정규리그 5위 팀이 플레이오프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승할 확률이 0% 아닙니까? 이걸 설마 해낼까? 그걸 해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 좀 들어보고 싶네요. 그 내용은 사실 제가 길게 얘기하는 게 좋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선수들이 조금 다 같이 모여서 훈련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대표팀 나가 있고 또 컵대에서 최준영 선수 부상, 송대청 선수 군대에서 제대로 1라운드 정도 못 뛰고 근데 이제 주축 선수들이 다 같이 훈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요. 또 리그 중간에 또 부상 선수들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팀 플레이가 좀 성립이 안 됐고요. 이 책임감 있는 선수들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좋아지면서 6라운드서부터 선발이 좀 맞기 시작해서 조금 저는 플레이오프에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는 감독님을 한국 농구계의 퍼거슨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정규 시즌 내내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마음고생 좀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저 입장에서는 이제 팬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것이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거를 좀 이겨냈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좀 이겨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저희 팀 사정을 물론 팬들 입장에서는 응원하는 팀이 무조건 이기기를 바라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저도 인정을 하는데 저희 팀 사정을 잘 좀 모르고 그런 회사에다가 트럭 시위를 하고 경기장에서 나가는데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조금
마음에 조금은 상처가 그렇죠. 예, 좀 많았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실력으로 다 이걸 증명해 내셨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좋은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웅 선수 사실은 개막전에 멤버로는 뭐 송교창 선수나 허웅 선수나 또 뭐 최준현 선수, 라거나 선수 최고의 멤버인데 성적이 안 났어요. 그리고 플레이오프 때 우승까지 예상을 좀 하셨는지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정규리그의 5위라는 그 성적을 냈기 때문에 선수들 하나하나 다 자존심 그리고 자존감이 걸려 있는 문제여서 플레이오프 때는 그 누구보다 집중을 했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결국 농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원팀이 돼서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플레이오프 과정에서 가장 큰 고비였다면 언제를 좀 꼽으시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자신 있었다. 그리고 제가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시합을 졌을 때 내심 혼자 걱정을 했었는데 버스에 타서 딱 그 모든 선수를 봤을 때 다 핸드폰으로 오늘 경기를 보고 있더라고요. 뭐가 문제고 뭐가 잘못이 됐는지 그걸 보고 느꼈습니다. 네, 충분히 우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선수 스스로 다들 해내려고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이런 거는 감독님이 시키신 건? 아니 저 시킨 건 아니죠. 저희 그만큼 선수들이 우승에 대한 욕망이 컸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리즈에서 4강전에 1차전 DB 1차전을 하고 이번 시즌 우승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선수들이 그 준비하는 과정, 또 생각하는 그런 마음, 또 똘똘 뭉쳐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저 허재 감독께서 전 감독께서 지금 내심 경기가 7차전까지 갔으면 좋겠다. 아마 허운 선수도 있고 허웅 선수도 있으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결국은 뭐 한 경기만 내주고 5차전에서 그야말로 뭐 플레이오프 내내 정말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말씀도 좀 듣고 싶은데요. 저는 그 6강 플레이오프 들어가기 전에 선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10번 우승하면 야, 10번의 경기를 이기면 우승이다. 근데 우리가 중간에 실수도 할 수 있으니까 10승 3패로 마무리를 하자 그랬는데 선수들이 너무 열심히 해줬고 10승 2패 그렇게 해서 우승을 한 게 아닌가. 근데 그런 압도적인 부분들은 어쨌든 챔프전 3, 4차전에 사직체육관에 많은 부산 팬들이 찾아와주셔서 저희한테 힘과 용기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번 시리즈에서는 제일 저로서는 가슴이 벅찬 부분입니다. 옮기자마자니까 사실 허웅 선수 입장에서는 연고지가 바뀌었다는 거 선수에게 좀 부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KCC 이전에 이제 전주의 팬들도 많이 응원했겠지만 부산 선수들 부산에 온 이후로 팬들의 응원 어떻게 좀 느껴지셨습니까? 일단 부산 홈구장이 정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어서 그 부산 3, 4차전 때 결승 3, 4차전 때 팬분들이 10,000명 넘게 오셔서 그 체육관을 다 채워주시고 그 열기가 정말 짜릿했습니다. 그 농구 선수로서 전성기인 지금 이 시기에 팬분들이 이렇게 많은 곳에서 좋은 장소에서 경기를 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저한테는 큰 축복이었고 앞으로도 항상 농구를 할 때 그리고 은퇴를 할 때까지 이런 곳에서 농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짜릿함 이런 것들이 잘 느껴졌다는 거죠. 경기에서 이제 무엇보다 허웅 선수가 허재 감독 대를 이어서 MVP에 올랐고 허웅 선수하고 어떤 얘기를 나눴을지가 또 아버지하고 어떤 얘기 나눴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뭐 가족끼리 별 말 없었고요. 그냥 부모님께서는 부상에 대한 말만 하셨고 그리고 훈이랑 저는 워낙 사이가 좋아서 그냥 아무런 얘기 없었습니다. 그래요? 끝나고 같이 이제 여행 가자, 휴가 가자 이런 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장에서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그래도 뭐 프로 선수니까 그런 걸 의식하지는 않겠지만 챔피언 결정전이니까 또 다르게 느껴졌을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의식하지 않았고요. 그냥 너무 이기고 싶은 마음이 커서 이겨야겠다는 생각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정 감독님께서는 이 가족과 너무 인연이 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허재 감독하고도
용산 중고 네. 그리고 또 허웅 선수 이런 경우가 뭐 물론 농구 엘리트들이 그렇게 출신이 많긴 합니다만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네. 예. 근데 상대 팀 에이스도 인연이 이렇게 있고 어떻습니까? 지금 허웅 선수가 그 안 한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챔프전 때 같은 집에서 웅이 집에서 훈이하고 같이 잤어요. 아 그래요? 네. 팬들은 모르실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런가요? 웅이가 해주길 바랬는데 네, 웅이가 안 해서 제가 대신 보충 설명을 드리는데 KBS 처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같이 자고 일어나서 웅이는 KCC로 가고 허훈은 KT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정말 이 두 선수가 한국 프로농구를 상당히 어떤 인기 반열에 더 올려놓은 그럼요. 그런 부분이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부산 시민들이 이렇게 많은 응원을 와주셨기 때문에 한국 프로농구의 어떤 미래를 또 생각해 주시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러니까 모든 9개 구단도 우리 부산 KC처럼 많은 관중들을 확보할 수 있게 많은 마케팅과 투자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감독님이 감독 생활 처음 시작할 때 그 당시에 뭐 원주 TG 감독하실 때 열기와 잠시 좀 사그라들었던 많죠. 많죠.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누구의 잘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부산 그 KCC의 홈 관중들을 보고 타구단들이 많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허웅 선수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27년 만에 부산에서 프로팀이 우승을 했고 또 부산에 그 연고지를 뒀던 KT와 또 맞붙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계셨겠죠, 당연히. 네,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승을 하면서 또 감회가 새로웠던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런 것보다는 일단 저희 아버지께서 부산에 계셨고 또 훈이도 부산에 있었고 저도 부산에 있었어요. 기아 엔터프라이즈인가요? 부산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 부자가 다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부산이라는 곳이 되게 뜻깊고요. 또 외가 쪽이 다 부산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부산이라는 곳이 정말 저한테는 정이 있는 그런 곳인데. 적이 명확하게 있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우승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네. 감독님도 같은 질문을 좀 드리자면, 그렇죠. 이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아요. KT에 또 계셨었잖아요. 저는 그 구단에서 그 전주시와 고민을 할 때 부산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어요. 단장님이요. 근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성적 좋으면 어마어마한 관중이 오고 성적 나쁘면 그 초라할 정도로 관중이 적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드렸고 우리 지금 구성원이 좋으니까 아마 많은 팬들이 찾아와 주실 거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부산으로 결정하게 됐고 저도 감독 인생에서 제일 즐거웠던 시절이 부산에 와서 첫 해 3년 동안 많은 승수를 쌓기 때문에 부산에서 상당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약속을 해달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KCC에서 좀 끝까지 해줬으면 하는 바람들을 많은 스포츠 팬들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고 싶고요. 다음 시즌을 하여튼 올 시즌보다는 저는 분명히 다음 시즌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산 팬들에게 좋은 기억을 계속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허웅 선수, 부산 팬들에게 어제 뭐 직접 팬들도 만났지만 또 TV 보신 우리 팬들에게 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이번 시즌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농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팬들 앞에서 이렇게 농구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로서도 너무 영광이었고 행복했고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또 내년, 내후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승이라는 이 맛을 봐서 계속 우승할 수 있도록 선수로서 최선을 다하고 또 팬분들께서 정말 많이 찾아와 주신다면 항상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뭐 우리 감독님은 사실 아들 같고 또 조카 같은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늘 든든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팀 운영할 때 있어서. 많이 든든하고요. 웅이가 이 훈련하는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진지하고 이번 그 플레이오프에서도 상당히 진지하게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 바쁘실 텐데 저희 뉴스7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창진 감독 또 허웅 선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산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총 체납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 포털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산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총 체납액은 55억 8,700만 원으로 전년 52억 원보다 7.4% 증가했습니다. 체납 건수도 지난 2022년 4,100여 건에서 지난해 4,300여 건으로 5.9% 늘었습니다. 이는 대학생들이 졸업 이후 취업이 어려워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대학생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곳곳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었던 하루였죠. 강풍주의보는 저녁 7시를 기해서 해제됐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도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부산은 15도로 출발하며 오늘 아침보다는 4도가량 높게 출발하겠지만요. 그래도 낮과의 기온차는 1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뜨거운 볕에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오존 농도는 나쁨 단계 예상되고요.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울산과 양산이 11도 안팎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양산 27도, 김해가 26도, 창원이 25도 안팎 예상됩니다. 주말에도 화창한 날들이 이어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이 26도까지 치솟으면서 초여름과 비슷한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먼바다에선 풍랑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어서 낚시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까지 모든 해상에서 낚시하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서핑의 경우 일요일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해양 레저 정보였습니다. 자갈치 시장 현대화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인들로부터 1억 원 이상을 받아 챙긴 정체불명의 주식회사에 이어 이번엔 부정 입점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엔 부산시가 관여돼 있지만 문제가 없다거나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지보다 사실상 방치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논란이었던 자갈치 시장, 적어도 마무리만큼은 합리적이고 떳떳하길 바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